시험 일정 관리에 중요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리고 관련된 요 8장 관련된 코딩 숙제가 지난주에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걸 잘 수행해서 8장 내용을 실제로 한번 구현하는 거 테스트하는데 활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얘기들을 다 마쳤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퍼런스 관련된 얘기를 했고, 많은 빅텍 회사들이 오픈 AI, 구글, 메타, 요즘 요 세 회사가 거의 전 세계 AI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불행한 현실이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밖에 나가서 또는 인더스트리나 학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야겠죠. 거의 전 세계 AI 시장에 거의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99%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가 봐도 무방하죠. 또 하드웨어까지 가면 엔비디아도 미국 회사니까 그냥 99.9% 미국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한국에도 훌륭한 연구자들도 많고 많은 이제 개발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셀프 디스 한다 그러면은 거의 세 발의 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 중에 지난 몇 년간 올해까지 하면 한 5, 600명 될 텐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제 강의가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사실은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AI 분야의 그런 개발 역량이 사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AI 알고리즘이나 이론 쪽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양쪽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미국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주요한 빅텍 회사들의 기술들을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다 겸비할 줄 알아야 진정한 AI 연구자,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로벌한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딥러닝이 굉장히 쉽다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또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이론과 개발은 완전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코딩 숙제 같은 것들을 소홀히 볼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말로 실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한번 잘 인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전전 시간에 이제 트레이닝에 관한 얘기를 했고 전 시간에는 인퍼런스에 관한 얘기를 했고 실제 상용화된 시스템에서 인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2천만 불의 연봉을 갖고 스카웃되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이 인퍼런스단에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력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그런 분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KB 캐시 뭐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것을 버트라고 했고, 그 버트는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죠. 매스크된 것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를 클래시파이 하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사실은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 대성공을 했지만 비지도 학습이 약간은 페이크 비지도 학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지도 학습을 가장한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계열의 학습 방법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라고 부르고, 현대적인 모든 AI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반으로 성능이 발전해 왔다라고 봐도 뭐 거의 99%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AI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이나 3장에서 배웠던 그런 단순한 슈퍼바이즈 러닝,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그 수준으로 더 이상 AI가 개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지난 챕터의 마지막에서 공부한 것이. 자, 그래서 이 버트를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한 번 더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지도 학습으로. 이번에는 이제 진짜 레이버를 붙여갖고 아주 적은 양의, 그러니까 원래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이터의 뭐 한 0.1% 또는 0.01%,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레이블을 붙여서. 근데 데이터 양이 워낙 작으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타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능들이 잘 나오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된 걸 가지고 한 10대까지의 다양한 태스크, 뭐 두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거나 한 문장의 어떤 긍정 부정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든가, 아니면 두 문장이 질의응답 형태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요소를 각 단어별로 판단한다거나, 이런 거를 NER이라고 합니다. N은 아마 Entity Recognition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딱 두 가지 태스크, 그냥 매스킹하고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냐 안 연결되어 있느냐만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했더니 거의 다 커버가 되더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스크 두 개로만 학습을 해서 약간만 파인 튜닝을 하면 뭐 열 몇 개 태스크가 다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상식이나 뭐라 할까요? 인식은 뭐였냐면 AI는 학습시킨 것만 잘하고 학습시키지 못한 것은 잘 못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셋들도 파인 튜닝에 쓰였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8-1에서 배운 이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LLM들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키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이제 거의 NLP의 최신 트렌드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버트의 개념이 그냥 그걸 요약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버트의 기본 개념은 일단 아주 간단한 태스크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때려 넣어서 비지도 학습으로 사전 학습을 시켜 놓는다. 그게 첫 번째 스테이지죠. 근데 비지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디다 쓸모가 없습니다. 특정 태스크에 갖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어떤 특정 태스크에 해당하는 약간의 데이터를 그것도 레이블을 붙여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추가 학습을 시키는 전략이 현재 모든 AI 기술들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 뭐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든 소라, 챗GPT 모조리 다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론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닝인데 이게 ing가 빠졌네요. ing. 네. 그래서 버트 같은 비지도 학습을 학습하고 개별적인 태스크를 보통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합니다. 버트 예를 들면 2개만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나머지 막 10몇 개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방법론을 다 무찔러 버리고 제일 성능이 좋게 나오는 놀라운 성능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챗GPT가 사실은 별게 아니고 이 방법론을 그냥 극단적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 프리트레이닝의 모델 사이즈를, 즉 트랜스포머 블락을 이전에 한 24개 썼던 거를 이게를 한 100개나 200개로 늘려버리더니 더 놀라운 성능이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란 얘기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서는 그 챗GPT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됐고 왜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점에서 포커스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일반적인 학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풀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데이터셋이 아까 뭐 0.1%, 0.01% 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0.1%나 0.01%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데이터가 여기에 쓰였던 데이터가 뭐 한 수조 개의 수십조 개의 어떤 데이터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1조 개에 0.1%면 10억 개죠. 10억 개, 0.1%만 해도 10억 개 데이터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억 개 데이터셋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도 만만하지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GPU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 연구실에 있는 저도 꽤 많은 편인데 제 연구실에 뭐 A6000급, 뭐 A100급 해갖고 거의 한 30-40대가 되는데 그거 다 돌려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만 하는데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만만해 보이지만 이제 실용적으로 갈 때는 이 데이터셋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의 0.01%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파인 튜닝도 사실은 함부로 덤빌 일은 아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대기업 몇 군데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큰 모델은 네이버나 카카오, 뭐 LG AI 정도 말고는 그만한 자원과 데이터셋을 감당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어떤 뭐 학술적이든 산업적인 관점에서든 이게 이제 개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점들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뉴스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파인 튜닝을 도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GPU 자원하고 뭐 등등등 하면 최소한 몇십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파인 튜닝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데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데이터셋이 이건 지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파인 튜닝은 레이블링을 해야 되니까 한 10억 건의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려고 그러면은 몇십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이런 비용과 시간을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또 학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산 양 측면에서 그런 대표적인 기술이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는 로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SGD를 우리가 3장에서 배웠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모든 AI들이 학습이 된다고 그랬죠. 파인 튜닝 하려면 당연히 SGD로 하겠는데 기존에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된 웨이트 있으면 이건 그냥 기존에 파인 튜닝 하는 방법입니다. 풀타임 튜닝. 추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가 레벨을 가지고 로스 펑션 구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계속 뭐 여러 번 이터레이션 진행해서 그것들을 이제 어큐뮬레이트 한 거를 여러 이터레이션 동안 누적된 그레디언트의 변화량,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을 W를 벡터라고 한다면 트랜스포머로 치면 우리가 한 5군데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텐션 블락에 QKB의 행렬들이 3개가 곱해지고 또 아웃풋에 행렬이 하나 곱해지고 그게 4개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또한 2개, 총 6개네요. 6개의 파라미터가 다 행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렬들에 대한 각 엘리멘트 와이즈 변화량 데이터 W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풀 파인 튜닝은 결국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6개 행렬에 대한 변화량을 SGD로 지도학습을 거쳐서 계산해내는 거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NLP 쪽에서는 한 1에폭이나 한 2에폭 정도만 돌리면 충분합니다. 실험적으로.
돌려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라는 방법인데 이거조차 어마어마한 장비와 연산량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만 해도 뭐 거의 한 몇 주에서 몇 달을 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모델인 경우는 예를 들어 한 GPT-3 정도만 돼도 한 1000억 개 정도 있겠죠. 1750개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이게 무지막지한 어떤 디멘전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할 수 계산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수학적인 탄생 배경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거의 한 30분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 이제 공학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가장 이해를 하겠지만 선형대수나 공학수학 3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닌 사람들은 더 공부하기 바랍니다. PC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에 대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을 다 계산해서 그 아이겐밸류의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최근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딥러닝에서 학습되는 이 파라메타들의 행렬, 파라메타에 해당하는 행렬들의 이런 아이겐밸류 분포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아이겐밸류들이 비슷비슷하지 않고 몇 개 탑 K 컴포넌트에 뭐 예를 들면 뭐 디멘전이 한 1000만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개 정도의 컴포넌트에만 아이겐밸류가 크고 나머지는 다 거의 올지로에 가까운 그런 비헤비어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미 많이 검증이 됐고 실험적으로도 이미 많이 검증이 된 사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적인 그런 논문들과 그 다음에 선형대수적인 그런 이론들이 결합이 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건 결국 이 행렬들의 변화량도 행렬이죠. 행렬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이 행렬들이 풀 디멘전, 선형대수적인 용어로 친다고 하면 풀 랭크를 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주 굿뉴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1000만 디멘전을 다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그 중에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갖는 한 100개만 업데이트해도 충분하다. 1000만 개 중에 100개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 분의 1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산량이.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한 100개 정도의 아이겐밸류, 이걸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업데이트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겠다라는 전략.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란 얘기죠. 그래서 탄생 배경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 설명하다가 또 한 학기 다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언급한 용어들을 각자 선형대수라든가 기타 여러 자료에서 찾아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개 중에 100개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만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만 계산하는 것도 연산량이 디멘전의 3승에 비례한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1000만 디멘전이면 한 10의 21승계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즉 SGD는 예를 들어 1ms 만에 끝나는데 이 탑 K 디멘전 찾는데 뭐 한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연산량에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더 기발한 또 방법론은 뭐냐면 그걸 왜 굳이 이그젝트하게 계산하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딥러닝이라는 게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목적 함수를 근사시켜서 계산하는 게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 근본 목적이니까, 아예 학습하는 김에 프린시플 컴포넌트까지 얘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찾으면서 학습해라 라고 이 인포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어지는 업데이트 해야 되는 행렬, 아까 6개 행렬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그 행렬을 하나로 보지 말고 2개 행렬의 곱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고등하지도 않지만 기본적인 선형대수 성질인데, 자, A가 N 곱하기 R 행렬이고 B가 R 곱하기 M 행렬이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뭐 C가 나오는데 이게 N 곱하기 M 행렬이 되죠. 근데 여기서 R은 N 뭐 M보다 작다. 자, 이럴 때 선형대수에서 랭크라는 개념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학생 랭크를 아니까 이런 경우 랭크가 얼마가 될까요? 네. 왜 R이 될까요? 예. 하여튼 뭐 선형대수 아주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멘전들이 계속 이렇게 N, R, M으로 바뀌는데 이 디멘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레인지 스페이스의 디멘전으로 볼 수 있고, 이 레인지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가 랭크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면 행렬은 곱하면 곱할수록 뭐 랭크가 줄어든다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숫자 R이 제일 작다 그랬으니까 랭크가 R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유명한 이 성질을 그대로 파인튜닝에 갖다 적용한 거죠. W 행렬을 보고 W를 C라고 본 겁니다. C를 A 곱하기 B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A의 N 곱하기 R에 R이 바로 아까 얘기한 1000만 개 중에 한 100개만. 근데 이 100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는 걸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1000만 개 중에 한 100개만 업데이트 해보자. 근데 놀랍게도 실험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안 되면 아무도 이거 안 쓰겠죠? 그러니까 1000만 개 중에 한 100개만 업데이트해도 놀랍게도 성능 드랍이 거의 없다. 근데 연산량은 10만 분의 1로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성능은 비슷한데 연산량은 10만 분의 1로 줄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말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행렬들을 두 개의 랭크가 작은 행렬의 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로라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로라가 그냥 잘 된다고 해서 왜 잘 되는지도 모르고 갖다 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실수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R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뭐 R을 1로 바꾼다거나 이런 약간 이상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라라는 방법은 요약을 하자면 사실 이론적인 탄생 배경이 있고 실험적인 탄생 배경 둘 다 있다. 이론적인 탄생 배경은 PCA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선형 배수의 이런 랭크의 개념이 그대로 도입된 거고, 실험적으로는 딥러닝의 어떤 학습되는 파라메타들이 실제로 학습을 해보면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특정 컴포넌트에만 몰려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임페리컬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parsimonious 딥러닝 뭐 피나머넌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한번 나중에 논문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이제 총 출동해서 결합이 된 것이 로라라는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라가 괜히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뭐 로라에 관한 특별한 코멘트,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이번 에서 다루고자 하냐면 LLM을 다루고 있는 거죠. 뭐 LLM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상용화된 서비스들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여러분들 중에 LLM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챗GPT나 뭐나 뭐 클로드나 뭐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안 쓰면 이상한 상황이죠 지금. 뭐 실제로 저도 씁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스캔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복잡한 수식들 이런 것들을 딱 크롭을 하면 요거를 이제 수식 이퀘이션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정도로 그럴 때도 쓸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더 많은 다른 용도로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뭐 심지어는 논문 쓰는데도 많이 쓰는, 우리 조교도 가끔 쓰나요? 그래서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버트라는 기본 개념에서 점점점 더 개선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용자 관점 또는 개발자 관점에서 주어진 LLM을 어떻게 더 성능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파트 2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해서 공부할 것은 이런 5가지 테크닉이 있다. 몇 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넘버 2 여기는 이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토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5가지 테크닉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파인 튜닝은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로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의식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프롬프팅. LLM에다가 뭐 어떤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 이러이러한 문장을 뭐 이렇게 요약을 해줘. 뭐 몇 패러그래프로 요약해줘. 이러이러한 문장을 영어에서 뭐 한국말로 번역해줘. 뭐 이런 것들이 프롬프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예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단어를 이런 식으로 뭐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예시를 보고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예시를 주는 거, 그런 것을 example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안 주면 제로샷이고,
하나 주면 원샷이고, 2개 주면 투샷이고, 여러 개 주면 투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이 되겠고, 파인 튜닝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실제로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파인 튜닝이 이런 겁니다. 챗GPT든 뭐 라마 3든 가져와서 거기다가 뭐 뒷단에 풀리 커넥티드 FFN 레이어 하나 딱 붙여갖고 지난 시간에 농담 반 진담 삼 얘기한 때도 모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학습시키고 싶다. 자, 그럴 때 그 관련된 데이터셋을 따로 모아서 한 몇만 건만 모으면 되겠죠. 몇만 건, 몇십만 건. 그 데이터의 구성은 어떤 뉴스 아티클이 들어오면, 기사가 들어오면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다, 아니다. 본인이 직접 라벨을 해드렸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다른 관련된 뭐 알바생들을 수십 명 고용해서 뭐 몇 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주로 이제 파이낸셜 뉴스 관련된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쉽게 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방법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인 튜닝이 이게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이것도 GPU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벤처기업이나 개인 레벨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랬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인퍼런스 단계에서 앞단에 그 문장을 넣어서 지시문이든 예시든 넣어서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프롬프팅 기법. 이거를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뭐 이름을 좀 거창하게 바꿔서 ICL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In Context Learning이나 Prompt Learning이나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학계에서 연구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사용자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유튜브 이런 데 가보면 뭐 GPT를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해갖고 뭐 성능을 높일 거냐 뭐 이런 유튜브 컨텐츠 엄청나게 많죠. 실제로 약간 불행한 현실이긴 한데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의 거의 99%는 대부분 프롬프팅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뭔가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노하우들을 경험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수업 시간은 잘 굳이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대장간에는 잘 드는 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저는 이런 LLM을 실제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장기적인 시각인데 사람들이 또는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2세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2세들이 챗GPT를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안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챗GPT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본인이 판단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허들들, 지능적인 뭔가 배워가는 과정을 남한테 결국은 떠넘기는 건데, 그러면 본인이 배울 기회를 다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들여다볼 일이긴 하지만 인류의 이런 뭐라 그럴까 평균적인 지능이 자꾸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터득해야 될 일을 자꾸 딴 데서 찾아오면은 이게 자꾸 인류가 점점 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물론 약간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걱정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그런 이슈들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은 이 3, 4, 5번인데요. 3번은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왜 얼라이먼트가 필요한지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파인튜닝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확한 것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인 거는 다른 이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 사귈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친구 사이에 왜 서로를 이제 얘기할 때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위주로 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뻔히 보이지만 일부러 피하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인간관계들이 좋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의 단점을 다 말해버리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말이 좀 어눌해.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말이 어눌하냐라고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친구들 짜증나서 안 사귀게 되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말이 어눌한 거는 팩트지만 팩트를 대놓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회적인 관점 또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상황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LLM이 이게 개인이 쓰는 건 가르쳐줘도 상관없는데 일반 대중이 쓰는데 이걸 가르쳐주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즉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것과 사회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라지는 그 차이점을 커버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을 커버해주는 분야를 AI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시키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시키는 방법론으로는 이전에 당연히 파인튜닝을 트라이 해봤겠죠. 이따가 언급이 되겠지만 파인튜닝을 했더니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파인튜닝을 하면. 왜냐하면 팩트로 얘기하는 성질이 더 강조가 돼버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AI 얼라이먼트는 팩트를 팩트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정확한 걸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원하는지 참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게, 사용자가 원하는 게. 이런 좀 복잡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뭘까? 그런 생각해보면 이게 파인튜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가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서는 쓰이는 기술이 꼭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학습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강학습 기반의 휴먼 피드백을 받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약자로 RLH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법과 알고리즘과 약간 이론적인 테크닉들 이게 워낙 중요한 토픽이다 보니까 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3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4번도 중요한 토픽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개인들이 쓸 때는 별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회사에서 LLM을 사용할 때 보통 대부분 대기업들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기록이라든가 뭐 사무 행정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부 같으면 국세청이다 그러면 뭐 국민들의 그런 세금 납세 기록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LLM하고 결합을 하면 어떤 수치적인 팩트라든가 뭐 사실적인 팩트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팩트들을 끌어와서 그걸 프롬프트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팩트들을 끌어와서 그게 수치였던 뭐 어떤 문서적인 사실이든 가져와서 그걸 프롬프트에 넣는 방법을 보통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Retrieva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끄집어 온다 라는 뜻이고, Augmented는 그걸 프롬프트에 갖다 쓴다라는 뜻이죠. Augment 추가한다라는 얘기고, Generation은 랭귀지를 제너레이트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그라는 기법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LLM을 사내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레그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요즘 굉장한 핫토픽이죠. 실제로 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저희 조교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랭귀지 모델이 단순하게 언어만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생성하도록 하게 유도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로 현재 이 마지막 토픽이 현재 학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번도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요. 5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불행한 현실인데,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연구의 주도권이 학계에서 다 산업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PT 같은 거대한 모델들을 학교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GPU 자원을 가질 수도 없고, 한 대 20억짜리 H백을 뭐 한 200대를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죠? 20억짜리가 한 4천억 되나요? 네. 그래서 국내에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 LG, 현대 다 없습니다. 그런 여윳돈도 없고 그럴 투자할 관심도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미 이 트렌드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이 AI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학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약간 다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이제 할 게 없다. 뭐 다 오픈 AI에서 메타에서 다 해버리는데, 구글에서 다 해버리는데 뭘 할 거냐,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학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 해보면 LLM은 함부로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GPU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에 한 10개는 있어야 될 듯 말 듯 하니까 파인 튜닝만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드 뉴스죠. 챗GPT가 대성공을 한 게 더 이상 학교가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빅텍에서 나오고 있고, 뭐 또 많은 실력 있는 연구자들도 다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좀 유명한 박사과정에 있는 1년에 논문을 수십 편 쓰는 훌륭한 연구자들 최근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졸업하고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은 오픈 AI를 제일 가고 싶어하고, MIT 스탠포드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봐야 GPU도 없고 뭐 가서 연구할 게 없는데 뭐 들어가느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약간 그런 상황이 지난 한 3, 4년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가 여전히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토픽이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어떤 그 LLM의 한계가, 가장 중요한 한계가 이 논리적인 추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예를 들면 숫자 연산 128 더하기 256은 얼마냐 물어보면 이런 거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라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게 LLM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인데,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배웠듯이 아웃풋의 다이버시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웃풋의 소프트맥스 값을 샘플링을 하죠. 그 샘플링하는 과정은 이런 절대적인 룰이 강제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틀린 답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관련해서는 특별히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 이제 제로샷이냐 피샷이냐 이런 것들이죠. example을 아무것도 안 주고 예를 들면 그 베케이션이 오케이였어. 그러면 이 문장이 아까 얘기한 센티멘털을 있어서 긍정적인 문장이냐 부정적인 문장이냐 아니면 중립적인 문장이냐를 판단해줘 라고 하는 거, 뉴트럴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예시를 안 준 거죠.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 와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예시를 주고, 또 다른 단어 파두들 이런 신조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봐 하면 문장이 나오는, 예시를 주니까 원샷 프롬프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학습도 아니고 파인튜닝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인퍼런스 단계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프롬프팅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용도 안 들고 사용자 수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사용자들하고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레드오션입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있을 것 같은데. 부러워서 얘기 안 하면. 근데 가능하면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만 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국내도 수천 개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프롬프팅을 어떻게 나름대로 노하우를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퓨샷 관점에서 사실 트레이닝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성능이 놀랍게도 올라가더라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GPT-3 얘기긴 하지만 몇 년 된 모델이죠. 그래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이것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버트 모델 중에 큰 모델 있었죠. 트랜스포머 블락을 24개 쌓은 거. 이게 뭐 요즘 용어로 치면 모델 사이즈가 한 0.3 빌리언 정도 됩니다. 미미한 사이즈입니다. 라마 모델이 3 빌리언 되니까 라마 기본적인 모델이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죠. 정말로 미미한 사이즈죠. 그리고 뭐 약간 이거는 인코더 온리라 좀 구조도 많이 다르고 어쨌든 그거를 뭐 이런 슈퍼글루라는 어떤 데이터셋 타스크에 파인 튜닝을 시키면 한 70% 정도 정확도가 나오는데 GPT-3를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무 이그젬플 없이 그냥 인퍼런스 해보면 버트보다도 성능이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안 시켰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GPT-3에 이그젬플 하나만 주더라도 파인 튜닝한 것만큼 성능이 나오죠. 그리고 한 4개 정도만 주면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3장에서 한 5장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딥러닝의 성능을 올리려면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끝나는 순간 모델 파라미터 웨이트는 고정이 돼버리고 성능은 거기서 고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능이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개념이 깨져버린 거죠. 이 NLP 분야에선. 그래서 이그젬플을 주면은 놀랍게도 학습을 안 시키더라도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좀 많이 줘야 되죠. 4개나 5개 이상. 그리고 그 버트보다 더 좀 최신 버전, 버트 플러스 버전을 시킨 거보다 성능이 좋아지려면 10개 이상 주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뭐 인간의 휴먼 엑스퍼트의 정확도가 한 90%. 그리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만 그냥 극단적으로 추가 학습을 한 그런 모델. 일반적인 LLM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거의 휴먼 레벨에 가까이 가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뭐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도 개선은 되지만 휴먼 레벨까지 가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결론을 요약하면.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다는 얘기죠. 굿뉴스는 이그젬플 한두 개만 줘도 성능이 확 올라간다. 굉장한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현상 또는 다른 이제 패러다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얘기고, 배드뉴스는 그래봐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휴먼 레벨 올리는 거는 프롬프트만 가지고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레드오션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너무 미리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레드오션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롬프팅하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모델의 스케일링 업, 사이즈 업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그젬플을 하나 줘서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모델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사이즈 모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조금 뭐랄까 이론적인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이론적인 성찰을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즉 모델의 사이즈를 점점 늘리면 이전에 없던 학습하지 않았던 태스크에 대해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러니까 학습을 안 했으니까 인퍼런스 단계에서만도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머전 어빌리티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 빨간 선 한 6 빌리언 사이즈 이상으로 올려버렸더니 랜덤 인서션이라는 게 어떤 문장에 그냥 랜덤한 단어를 끼워 넣는 이제 그런 거를 뭔가 해결하는 그런 타스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문장이 랜덤하게 들어갔는가를 찾아내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 모델에서는 이거를 인퍼런스 단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습 단계에서 절대 학습이 안 된 어떤 테스트입니다. 근데 몇 개의 이그젬플을 주면 인퍼런스 단계에서 성능이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무릎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한 10 빌리언 파라미터 100억 개 정도 되죠. 100억 개 파라미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버트보다도 한 30배 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인 거죠.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모든 태스크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 이런 뭐 애너그램이라는 게 이 단어들 순서를 막 바꾸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들을 애너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태스크는 잘하는데 뭐 예를 들면 단어들을 다 역순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못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 사이즈를 아무리 높여도 잘 못하죠. 네, 이것도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이 모든 디코더 온리 모델들이 이 시간축 상에서 포워드 온리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뒤로만 예측을 하는 순서로만 학습이 되어 있지 뒤에서 앞으로 예측하는 순서는 절대 학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코더 트랜스포머 학습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왜냐면 앞에서 인퍼런스한 결과가 나와야만 다음 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챗GPT가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태생적인 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예측은 잘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은 완전히 젬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LLM이 가야 될 길이 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로 치면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좀 할 게 남아있다. 라고 다시 굿뉴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머전 어빌리티 또는 퓨샷 러닝 이런 것들이 왜 잘 되는가? 를 조금 한번 이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퓨샷 러닝이라는 게 결국 프롬프트 또는 이그젬플을 주는 건데 이 프롬프트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를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식인데 별건 아니고 우리가 4장인가 3장에서 잠깐 다뤘던 그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나타내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가 있고, 자, 프롬프트가 인풋이고 아웃풋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언어 모델인 거죠. LLM의 아웃풋이 이런 확률로 나타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중간에 어떤 중간 변수가 있어서 컨셉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컨셉에 해당하는 확률에 대한 평균으로 아웃풋이 튀어나온다. 또는 그거의 샘플로 튀어나온다라는 시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프롬프트가 주는 역할은 바로 이 무의식적으로 학습 단계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 그냥 은연중에 학습된 컨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LLM이 그 컨셉에 대한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 확률입니다. 프롬프트를 많이 주면 그 특정 프롬프트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컨셉에 대한 확률을 높여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투샷 러닝을 가보도록 합시다.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고, 간디는 인디아 사람인데, 마리 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상황일 때, 투샷 이그젬플이 있는 거죠. 이 투샷 이그젬플이 프롬프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 인맥 정보 같은 거죠. 바이오그래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고 유명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오픈 AI 챗GPT가 학습된 데이터셋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하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매우 중요하게 차지한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쓰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가 공개된 데이터고 대부분 정확하고, 물론 그 중에 점프들도 좀 있지만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거를 다 긁어다가 당연히 학습을 시켰겠죠. 근데 그 위키피디아를 학습하는데 위키피디아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사람에 관한 정보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력 정보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셋에 들어가는 순간 이력이라는 개념으로 학습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하면서 그 이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컨셉이 간접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보이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그것들의 모든 컨셉에 대한 그냥 평균적인 비례력, 그것에 대한 랜덤 샘플들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그젬플을 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특정 이력에 대한, 그러니까 뭐 위키피디아에 이력이라는 정보도 있지만 뭐 어떤 수학적인 팩트, 뭐 과학적인 팩트, 뭐 과학적인 이론에 관한 설명도 많죠. 그러니까 이력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데이터 중에 특별히 이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확률 값을 쭉 올려준다는 이그젬플을 주면 줄수록. 그러면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학습 인퍼런스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이 디코더에서 아웃풋 토큰이 튀어나올 때 결국은 어느 특정 토큰에 해당하는 확률이 높아지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 컨셉에 해당하는, 즉 여기서 컨셉이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퀴리에 해당하는 이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 그 관련되는 토큰들, 즉 위키피디아에서 봤던 그 데이터에 대한 확률 값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그젬플을 주면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이 제대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퓨샷 이그젬플이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는 거죠. 굿뉴스는 이게 이그젬플을 주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뭐 배드뉴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학습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 컨셉들이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고, 이전에 워드 임베딩에서도 또 앞으로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중요하게 다룰 예정인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역할을 합니다. 특정 레이턴트 스페이스,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바이오에 관한, 즉 이력에 관한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찾아가서 거기에 확률 값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사실 다소 이론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거의 무리가 없는, 뭐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GPT-3랑 뭐 구글 모델들 가지고 봤을 때 한 대체로 봤을 때 한 10빌리언 정도, 100억 개 파라미터 이상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세 자리 숫자 더하기를 정확하게 하기 시작한다거나, 뭐 MMLU라는 이런 태스크셋에 대해서 100개 정도 넘어가면 갑자기 성능이 확 올라간다거나, 또는 이제 요즘 LLM 여러분들도 아마 쓰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코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원생들 연구할 때 보면 코딩하기 귀찮으면 그냥 GPT에 딱 넣고 뭐 이런 거 해봐 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고, 자, 그런 걸 프로그램 신세시스라고 하죠. 10에 11승 한 1000억 개 정도 파라미터가 되면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GPT든 클로드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요즘 코딩을 도와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서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커서나 코파일럿 써본 사람들 손들어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성능이 잘 나오려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실은 파라미터 사이즈가, LLM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정도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정도 사이즈로 가려면 학교나 여러분들이 개인이 그런 모델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학계나 개인의 손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굿뉴스자 배드뉴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파라미터 사이즈를 높이면 성능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딥러닝 과목이니까 딥러닝 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올라가야 되는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아직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오버 파라메트라이즈 딥러닝이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이거를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와 반대되는 거를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6장에서 오버피팅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오버피팅의 기본적인 가정이 뭐였냐면, 주어진 데이터보다 파라미터가 더 많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즉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한 2차 곡선으로 커피팅하면 될 거를 5차 곡선으로 커피팅하면 트레이닝 에러는 퍼펙트하게 제로가 되지만 테스트 에러는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배운 팩트는 뭐냐면, 파라미터 사이즈를 쓸데없이 늘리면 손해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 새로운 이론은 완전히 다른 그 반대되는 시각입니다. 파라미터 사이즈를 적당히 올리면 손해지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이득이다 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고, 최근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평축은 데이터셋, 즉 배치 사이즈 대비 파라미터의 비율이죠. 여기가 1입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파라미터가 가기 전까지의 이 도메인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딱 그 내용입니다. 파란색이 트레이닝 에러고, 테스트 에러가 우리의 관심사라고 했죠. 인퍼런스 에러가 파라미터를 자꾸 늘리면 어느 순간에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왼쪽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대부분의 도메인이 실제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파라미터 사이즈는 GPU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실험을 하는데, 빅텍들이는 어마어마한 GPU 자원들을 가지고 있죠. 그걸 다 때려넣으면 파라미터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놀랍게도 테스트에러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챗GPT를 포함한 모든 LLM들이 이쪽 도메인에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즉 파라미터를 엄청 늘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터폴레이션 피노메논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에러에 있던 것들을 얘가 적절히 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던 것들을 이거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트 에러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LLM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이제 이거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